네, 보신 것처럼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우리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기지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한미 군사 동맹이 더욱 신속하게 가동되면서 북한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시간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B-52 전략 폭격기가 전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핵으로서의 대응 과시와 네. 비핵으로서의 대응 과시를 동시 양면적인 대응 태세를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B-52라는 폭격기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핵으로서 적의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비핵무기를 탑재하고서 적의 전략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무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북 방송이라는 비핵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도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네. 한미 양국이 과시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얘기한 지 거의 나흘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진 건데 이 미국의 전력 무기가 애초에 예상보다 좀 빠르게 전개됐다라고 분석을 해도 될까요? 빠르게 전개했다라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군사력은 전개를 먼저 한 다음에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다음 봉쇄 차단을 하는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위협의 정도에 맞추어서 요 시기쯤에는 서로가 전쟁을 더 확장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서 요 시기에 적절하게 전개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B-52 폭격기가 미국 최강의 폭격기라고 하던데요. 어떤 성능을 가진 폭격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1950년대 말에 만들어진 폭격기입니다만은 이 항공기는 아직 초음속을 돌파하지는 않고 대량의 폭탄을 가지고서 적의 후방 지역을 초토화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예를 들면 500파운드, 즉 약 250kg 정도 되는 폭탄을 105발 정도 싣고 지구를 반바퀴 정도 고아음속으로 비행을 해서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 정도를 11시간 정도 이내에 어느 지역에든지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개해서 가로 1km, 세로 2km 지역을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적인 폭격기입니다. 네, 오늘 아주 낮게 날았어요. 조공 비행을 했고 궁금한 게 이렇게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게 처음인지 궁금하거든요. 한반도 상공에서 출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예. 북한이 도발이 있을 적에 우리 측의 요청과 미국 측의 지원에 의해서 즉 한미 동맹 협정 절차에 따라서 무력적 시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될 적에는 자주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은 B-52 다음에 B-1B가 있고 B-2라는 스텔스 폭격기도 있는데 네. 우선 B-52가 먼저 온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했던 여러 가지 즉 도끼 만행 사건 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적에 북한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B-52는 핵무기를 가지고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나 북한의 대공포 부대들은 B-52나 여타의 폭격기가 날아오면 결사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육탄 돌격을 해서라도 방어를 해야 된다는 훈련을 받고 있을 정도로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예, 지금 앞에 말씀드린 네. 군사력을 사용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먼저인 시위와 전개를 통해서 네. 적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군요. 이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에서 최소 4시간 정도면 한반도까지 전개가 가능하다고요? 네, 이 항공기의 속도가 고아음속, 그러니까 음속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700km, 시속 700km 이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오키나와까지 거리나 이런 걸 계산하게 되면 한미 동맹 기구 지휘 기구에 의해서 비행 임무를 부여받으면 바로 그 시간 내에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항공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항공기는 네. 이륙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 배치해 두는 것보다 적절한 안전거리 내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실시간에 적의 핵심 표적을 집중 타격할 수 있다라는 위력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번 비행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도 빠르고 위력도 상당하고요. 게다가 뭐 북한의 지하시설 파괴가 가능한 벙커버스터까지 탑재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바로 북한은 지금 그 6.25 이래로 공중 공격의 취약함을 잘 알고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가지고 공중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를 충분히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공중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B-52 같은 항공기는 네. 핵폭탄에서부터 재래식 폭탄까지 그리고 재래식 폭탄에서는 지 표면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에 26m 속에 있는 방카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을 수십 발을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지하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서 미국에 대응하고 한국의 네. 위협을 할라치더라도 B-52나 B-2 같은 폭격기가 이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처절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위협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공포감을 느끼는 대상 중에 제1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수뇌부의 은신처도 적절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남북한의 지금 공군 전력을 좀 비교를 해 본다면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두세 번의 시기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는 우리는 훈련기 22대밖에 없었고 북한은 120대 야크 전투기를 비롯한 미그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6.25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미 공군 전력에 의해서 괴멸돼 버립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공중전의 우세를 차지하지 못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중전력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를 해서 지금은 전체 전력이 1,800대가 넘는 공중의 전투기나 수송기들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대개 70년대 제작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 미국 전력이 갖고 있는 그 전투 능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낡았고 했기 네. 때문에 대수가 많다고 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 소위 빨치산식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경항공기나 헬리콥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서 게리라 부대를 엄밀 침투하는 데 대항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정규적인 작전용 전투기들을 우리의 성능이 좋은 고성능 전투기들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숫자적으로는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적더라도 예. 전투력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이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공군 전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북한의 뭐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북한의 지금 미사일 개발 수준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기습 공격을 가하는데 기습 공격을 가하는 방법은 지대지 미사일과 저성능의 AN2 같은 항공기를 가지고서 게리라식 침투를 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공세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측 전력이 북한에 침투했을 적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서 막아야 된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군력의 특징은 이제 한미연합 전력이 침투에 들어갈 적에 방공하는 임무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고 네. 두 번째는 한미연합 전력이 바다로 들어오든가 육지로 들어오는데 또는 공중으로 들어오는 데에서는 자살식, 즉 가미가제식 공격을 불사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투력은 파괴를 해야 된다라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공 미사일 같은 것은 네. 공산주의자들은 공세용 전투기의 성능이 고성능으로 갈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기 때문에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미사일로 가지고서 방어하는 방어적 전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공격용 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고 대공 방어용 신형 무기들을 다수 들어오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성능 면에서는 아직까지 네. 우리 측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고성능 전투기나 스텔스 전투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입장일 겁니다. 네, 뭐 아직 뭐 성능 면에서는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예. 북한의 전력을 철저히 분석해서 압박 수위를 점점 더 국제사회가 높여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미국도 전략 무기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일단 오늘 보여준 B-52 이외에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이 전략 무기에는 어떤 게 있을지도 좀 짚어주시죠.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을 예. 드리겠습니다. 군사력을 운영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시위. 있는 군대를 가지고서 적이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가서 네. 시위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군대를 그 현장에다가 파견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실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등등 또 네 번째는 실제로 이제 그 군사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단계는 초기 단계에서 적에게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적에게 위협을 느끼게끔 만들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적의 태도와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 추가될 수 있는 전투력은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중 전투력에서 얘기를 한다면 B-52 다음에 은밀하게 침투하고 적의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는 B-1과 B-2 포격기가 투입될 수가 있고요. 네. 그 항공기들뿐만 아니고 그 항공기들에 대해서 위협을 하거나 북한의 공중 전력이 남쪽이나 일본에 대해서 위협이 있을 적에는 그 F-22라든가 F-35라든가 이런 전투력이 바로 전개되거나 투입될 수가 있고요. 네. 해상에서는 북한의 위협 범위 바깥에서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투단이 배치가 될 수가 있고요. 지상부는 원래 한미 연합 작전 기본 계획에 따라서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계획된 작전 절차에 따라서 군사력이 지상군이 한국에 투입될 수도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한미 간의 협의와 한국 전쟁 상황의 위협 정도에 따라서 네. 지휘부의 고급 판단에 의해서 전개되는 순서는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미국의 전략 무기 배치가 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는 않을지 그 부분도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항공모함이 만약에 서해에 가까이 올라간다면 중국이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은 뻔하고요.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ICBM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직접 지향하지 않는 한은 러시아는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요. 중국이 지금 우리 측의 긴급 통신망도 바로 수신을 하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아무리 북한이 미워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입장이라도 기본적으로 중미 관계가 있고 중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세력이나 미국의 세력이 한반도 주변에 정황된다면 중국은 신경을 쓸 겁니다. 네. 그 문제 때문에 미국이 지금 위력 시위를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적의 반응과 상대의 태도를 봐가면서 네. 에스컬레이션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주변국들의 반응도 좀 살펴보고 북한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